닛산의 몰락이 사실상 스가 총리의 작품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74%로 나타났습니다. 새 내각 출범 직후 높은 지지율 순위를 확인해보면 2001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 지지율이 87%로 1위였고 2009년 핫도야마 내각 지지율이 75%로 2위였는데 3위가 바로 스가 내각 지지율인 것이죠. 요미우리 신문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들 평균도 68.7%에 달할 정도로 스가 내각은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아베에서 스가 내각으로 바뀌긴 했지만 내각 인사는 거의 바뀌지 않아 도로 아베 내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일본인들의 선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인들이 선거를 통해 총리를 뽑은 것도 아니고 파벌 인사들의 담합으로 탄생한 정권인데도 일본인들은 스가 내각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달리 닛산차가 부도위기에 놀린 핵심 원인이 스가의 작품이라는 기사가 나와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고는 1999년 경영위기에 직면한 닛산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발령을 받아 2000년 6월에 사장으로 승격된 이래 과감한 비용 절감 조치로 회사를 흑자로 돌려놓는 등 닛산차의 성공적인 재건을 이뤄낸 경영인입니다. 1999년 당시 닛산의 부채가 무려 20조 원에 달해 어떤 유능한 CEO가 와도 닛산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견해가 팽배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닛산의 부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고는 특유의 판단력과 저돌적인 경영으로 위기의 닛산이 다시 재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닛산의 부채를 취임 4년 만에 청산하는 등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전래전래 손살에 친 것을 카를로스 곤이 해낸 것이었죠. 그리고 카를로스 곤은 닛산, 르노, 미쓰비시를 묶어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으로 키워내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닛산의 대주주인 프랑스 르노가 일본 닛산과 경영 통합을 추진하자 일본에서는 곧바로 반격을 가해 카를로스 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곤은 영화와 같은 탈출에 성공해 레바논으로 향하게 되었죠. 따라서 일각에서는 부도위기에 몰린 닛산을 구해준 은혜를 잊고 도리어 원수로 갚았다는 등 비판이 쇄도했지만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본은 닛산이 다시 재도약해 성공적인 길을 걷자 이제 카를로스 곤이 없어도 닛산이 잘 운영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대로 카를로스 곤이 닛산을 떠나자마자 닛산은 보란듯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닛산은 지난 2020년 3월에 6,712억 엔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원화로 7조 4천억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죠. 일각에서는 이번 C19 사태 때문에 적자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C19가 급증해 중국의 실적이 폭락했는데 이번 결산에서 2019년 12월까지 밖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이번 거액의 적자는 C19가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C19가 발생하기 전부터 닛산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단연간 CEO를 지낸 카를로스 곤 회장의 확대 전략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을 해야 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현대 비즈니스는 전했습니다. 즉 업계 전문가들은 카를로스 곤이 CEO로 계속 있었다면 닛산이 이렇게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닛산도 4월 이후에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것은 도요타 자동차와 혼다 등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이므로 왜 닛산만 지원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 리테라에 따르면 카를로스 곤 회장의 체포와 그 이후 경영위기에 빠진 닛산에 대해서 지난 5월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1,800억 엔의 융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중에서 1,300억 엔을 일본 정부가 보증한 것인데 이는 일본 정부가 보증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닛산이 갚지를 못한다면 1,300억 엔 중에서 무려 80%에 해당하는 1,000억 엔을 국가가 보존해주는 계약을 맺었다고 기사에서는 전했습니다. 즉 닛산의 경영이 파탄나면 일본 국민들이 1,000억 엔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C19에 대한 대책 보상을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닛산에게만 친절하게 혜택을 준 것에 대해서 전문가마저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보증은
정책투자은행이 결정한 것 같지만 내막을 확인해보면 경제 산업성이 밀어붙였으며 그것을 스가가 관방장관으로 있을 때 강력하게 지지한 것 같다라고 정통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즉 이렇게 이례적으로 닛산의 거액의 보증을 결정한 것은 스가 총리와 경제산업성이 닛산 경영위기에 단서가 된 카를로스 권 회장의 체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가 총리와 경제산업성이 닛산과 르노의 경영통합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닛산 간부들을 움직여 도쿄지검 특수부에 고발해 카를로스 곤을 체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관측들은 그 당시에도 꾸준히 나돌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닛산이 경영위기를 겪게 되자 원인을 제공한 스가 총리가 결국 닛산의 뒷바라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카를로스 곤의 체포 과정을 보면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카를로스 곤 회장이 다시 체포가 되었을 때 체포 혐의는 1차 때와 같은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였습니다. 1차 체포 때도 전문가들은 허위 기재는 형식범에 지나지 않았고 유죄를 물을 수 있을지가 미묘하며 적어도 체포할 만한 용의자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2차 체포 때는 교토특수부가 특별 배임죄로 다시 체포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특별 배임죄가 성립될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보도가 되었던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문제는 매입한 부동산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에 특별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수부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를로스 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유포하며 강력하게 몰아붙였지만 결국 입건할 만한 소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차 때와 똑같이 허위 규제로 다시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2차 체포 때는 부당체포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카를로스 곤 퇴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닛산 임원과 스가 총리의 밀월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초부터 카를로스 곤 체포를 두고 국책수사설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닛산과 미쓰비시, 르노의 통합을 일본 정부가 막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닛산 내부에서 카를로스 곤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던 극비조사팀의 중심 인물에는 전무집행 임원의 대변인을 맡았던 가와구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스가 총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가와 가와구치는 매우 특별한 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와구치가 요코하마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되었을 무렵부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식과 회의를 자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닛산에서는 가와구치의 후원자는 스가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카를로스 체포 때 스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스가의 판단은 닛산을 다시 경영위기로 몰아붙였습니다. 닛산은 카를로스 곤 회장 없이도 잘 운영될 것이라는 오파를 냈고 그 이후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즉 스가 총리가 닛산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닛산에 대규모 지원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도위기에 처한 닛산을 살리며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을 준 카를로스 곤 회장에게 일본은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일본과 자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것과 비슷한 일은 2011년에도 발생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한국은 일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물신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처구니 없게도 지원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빼버리는 경악스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 수출 규제하며 압박했지만 도리어 일본 첨단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일본의 진정한 민낯을 엿보게 된 것 같습니다.